초야를 치르지 못한 신부 녹음 대본 파트 1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 라디오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 고을에서 실제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기이한 혼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분명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여인의 절절한 선택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변을 조용히 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앉으십시오. 그리고 귀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과 운명, 그리고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혼담. 때는 정조 14년, 서기로 치면 1790년 가을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어느 한적한 고을에 김참판댁이라는 집안이 있었으니 그 집안은 대대로 명망이 높고 재산도 넉넉한 양반가였습니다. 김참판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벌써 장가를 들어 자식까지 낳았고 둘째는 과거 급제를 꿈꾸며 밤낮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문제는 셋째였습니다. 셋째 아들 김진수는 21살이 되도록 장가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진수는 외모도 준수하고 글씨도 잘 쓰고 검은고도 능했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지나치게 내성적이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했고 혼자 책을 읽거나 산책하는 것을 좋아했죠. 어느 날 김참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셋째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진수야. 예, 아버님. 너 이제 나이가 21가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형님들은 벌써 다 장가를 들었는데 너만 혼자 있으니 이 애비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느냐? 진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소자는 아직 한 사람의 남편이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라니 무슨 준비를 그리 오래 하느냐? 내 나이 또래면 벌써 아이 둘은 낳았을 나이다. 김참판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진수야, 솔직히 말해보거라.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라도 있느냐? 신분이 맞지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그런 것이 아니라 소자는 그저. 진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한 여인과 평생을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참판은 아들의 마음을 헤아린 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수야, 이 애비가 너를 위해 아주 좋은 혼처를 알아봤다. 이진사대 교수인데 우리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글도 읽고 바느질도 잘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곱다고 하더라. 너와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으냐? 진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좋은 날 잡아서 혼담을 진행하마. 이렇게 해서 김참판댁과 이진사댁 사이에 혼담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신부 이혜원. 그럼 이제 신부가 될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진사댁의 외동딸 이혜원은 그해 19이었습니다. 혜원은 정말로 소문대로 재주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글을 읽고 시를 지을 줄 알았고 자수 솜씨도 뛰어났으며 무엇보다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혜원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은 방 안에서 홀로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붉은 천에 하얀 학을 수놓고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혜원아. 예, 어머님. 내 혼담이 들어왔다. 혜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지만 혜원은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느 댁에서입니까? 김참판댁 셋째 도련님이시다. 좋은 집안이고 도련님도 훌륭하시다고 들었다. 혜원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어머님, 왜 그러느냐 혜원아, 마음에 들지 않느냐? 아니옵니다. 소녀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부모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르겠나이다.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혜원은 자수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원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글씨가 서툴렀어요. 양반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혜원 아가씨. 소희는 아가씨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소희는 천한 신분이지만 이 마음만은 진실이옵니다. 하지만 소인도 압니다.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니 아가씨, 부디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십시오. 소희는 평생 아가씨만을 마음에 품고 살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집 머슴이었습니다. 혜원과 그 머슴 청년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혜원이 8살 때 그 청년이 10살의 나이로 이 집에 들어왔거든요. 둘은 함께 놀고 함께 웃고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어요. 혜원이 16이 되던 해 그 청년은 혜원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혜원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둘은 절대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가의 교수와 머슴이 맺어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결국 그 청년은 1년 전 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한 통만을 남겼어요. 혜원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잊어야 한다. 나는 곧 김진수의 아내가 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 잊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3장 불길한 징조. 혼담이 오가고 드디어 사주를 교환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진사는 김참판댁에서 보내온 신랑의 사주를 받아들고 마을의 유명한 역술가를 불렀습니다. 역술가는 사주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이 사주는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신랑 사주는 매우 귀한 사주이옵니다. 장차 높은 벼슬에 오를 상입니다. 그거 좋군요. 그럼 우리 딸과 궁합은요? 역술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사 어른, 이 혼사는 왜 그렇소? 무슨 문제라도 신부 사주와 합쳐보니 음양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특히 역술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초야에 문제가 생길 상입니다. 뭐라고요? 초야에 무슨 문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첫날 밤에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이진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담이 오간 상태였어요. 게다가 김참판댁은 명문가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이진사는 부인과 상의했습니다. 여보, 역술가가 이상한 말을 하오. 초야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부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역술가들이 다 그렇지 뭐예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크게 불려서 말하는 거예요. 김참판댁은 명문가입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오겠어요. 우리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이 혼사는 성사시켜야 해요. 하지만 여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결국 이진사는 혼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역술가의 말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초야에 문제가 생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일까? 제내장 날짜 변경. 혼담이 성사되고 이제 혼례 날짜를 정할 차례였습니다. 김참판댁에서는 태길서를 보내왔어요. 9월 15일 추석 보름달이 뜨는 아주 길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길서를 보낸 지 사흘 만에 김참판댁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어요. 진사어른,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참판 어른께서 갑자기 병환이 드셨습니다. 심한 열병이라. 그럼 혼례는? 날짜를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9월 20일로 바꾸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참판 어른 건강이 우선이지요. 9월 20일로 하십시다. 하지만 이진사는 불안했습니다. 9월 15일은 보름날이라 매우 길한 날이었는데 9월 20일은 금음이 가까운 날이었거든요. 달이 점점 어두워지는 시기였죠. 게다가 역술가의 불길한 말까지 생각나니 마음이 더욱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담은 성사되었고 예물도 오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제5장 혼수 준비. 혼례 날짜가 다가오자 이진사댁은 혼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혜원은 홀로 방에 앉아 혼례복을 지었어요. 붉은 치마, 노란 저고리, 그리고 화려한 원삼. 바늘을 들고 한 땀 한 땀 꿰매면서 혜원은 생각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나는 더 이상 이혜원이 아니게 되는구나. 김진수의 아내가 되는 거야. 그때 유모가 들어왔습니다. 혜원을 어릴 때부터 돌봐준 유모였어요. 아가씨, 혼례가 이제 며칠 안 남았사옵니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혜원은 바느질을 멈추고 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모, 예, 아가씨. 나는 혼례가 두렵소. 유모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신랑 도련님이 훌륭하시다 들었는데. 왜 두려우십니까? 혜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소. 네. 하지만 그분과는 절대 함께할 수 없었소. 신분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분은 떠났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 하오.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렵소. 유모는 혜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그런 마음을 품고 계셨군요. 하지만 아가씨,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접으셔야 해요. 김진수 도련님께 정성을 다하시면 언젠가는 마음도 따라올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세월이 약이라고 했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6장 혼례 전날 밤. 드디어 혼례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김참판 댁에서는 신랑 진수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나는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서는구나. 진수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가느다란 금음달이 떠 있었어요. 달빛도 희미했고 별도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진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한편 이진사 댁에서는 신부 혜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내일 입을 혼례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은 원삼이 촛불에 반사되어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혜원은 다시 서랍을 열고 그 편지를 꺼냈어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보다가 혜원은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가져와서 편지를 태워버렸습니다. 편지는 불길에 휩싸여 재가 되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야. 모두 잊어야 해.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7장 혼례 당일 9월 20일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이진사 댁은 분주했어요. 마당에는 붉은 휘장이 걸렸고 음식이 차려졌고 하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혜원은 방 안에서 혼례복을 입고 있었어요. 유모와 어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혜원아, 정말 아름답구나. 어머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원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었어요.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여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오전 8시쯤 신랑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진수는 말에서 내려 나무 기러기를 들고 이진사 댁 문 앞에 섰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진수가 나무 기러기를 바쳤어요. 이것은 평생 한 짝만 사랑하는 기러기처럼 신부에게 평생의 사랑을 약속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 신랑과 신부가 서로 마주보고 절을 주고받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부 혜원이 절을 할 때 그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쓰러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객 중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저것 봐. 신부가 많이 떨고 있네. 그러게. 혹시 몸이 안 좋은 거 아냐? 마지막으로 합글레가 진행되었습니다. 표주박을 반으로 나눈 잔에 술을 따르고 신랑과 신부가 번갈아 마시는 의식이었어요. 진수가 먼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혜원에게 건넸어요. 혜원이 잔을 받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술이 쏟아졌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저것 봐, 술을 쏟았어. 불길하네. 혼례 때 술을 쏟으면 좋지 않다던데. 이진사 부인은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역술가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초야에 문제가 생긴다. 혼례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제8장 가마 행렬. 혼례가 끝나고 이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우기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혜원은 붉은 가마에 올랐어요. 가마꾼 4명이 가마를 들고
김찬판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앞에서는 악대가 피리와 북을 연주했고 뒤에서는 혼수를 실은 짐꾼들이 따라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혜원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이 가마에서 내리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행렬이 한강 나루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혜원이 소리쳤어요. 잠깐 멈춰주세요. 가마꾼들이 놀라서 가마를 멈췄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잠시만요. 어지럽습니다. 진수가 말해서 내려 급히 가마로 달려왔어요. 괜찮으십니까? 가마 안에서 혜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어지러워서요. 이제 괜찮습니다. 계속 가시지요. 이진사 부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혜원아, 정말 괜찮으냐? 예, 어머님. 괜찮습니다. 행렬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서 혜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잠깐이라도 멈추고 싶었어. 이 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어. 제아홉장 김찬판댁 도착.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 행렬이 김찬판댁에 도착했습니다. 김찬판댁은 큰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에는 붉은 휘장이 걸려 있고 마당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김찬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혜원은 가마에서 내려앉 채로 들어갔어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혜원은 시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2번 올렸습니다. 사위 혜원, 시부모님께 문안 여쭙습니다. 고생 많았소.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이니 편안히 지내시오. 그래요, 그래.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우리 진수가 좋은 배필을 만났어요. 패백 의식이 끝나고 혜원은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